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 사람 만들기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그 1권에 있는 내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권은 조선 사람 만들기하고 친중의정척사파 두 파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이제 오늘 또 소개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제가 주장하는 이 한국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던 이 조선 사람, 우리랑 다른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따라서 우리랑 얼마나 다르다는 거 우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중의정척사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조선 사람도 그 조선조라는 나라가, 특히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놀라운 사람이 나와서 위로부터의 엄청난 사회 개혁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의 교과서 보면 이제 불교가 전래된 게 기원후 372년에 불교가 이제 고구려에 전래됐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으니까 조선이 건국할 때까지 사실은 1000년 동안 불교 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 같은데 이렇게 그 지도나 옛날 지도나 복원 조감도 이런 걸 보면은 가장 화려한 건물이 사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콕을 가든지 미얀마 같은데 가보면은 자기의 수도의 제일 화려한 건물들은 전부 다 불교 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똑같았었고, 그러니까 황룡사가 경주의 한복판에 제일 화려한 건물이었었어. 그리고 아마 개경에도 그랬었을 거고. 지금 조선 이후로 우리는 이 4대 문 안에 아예 사찰이 없어지는 거고, 모든 사찰은 이제 산속으로, 불교 사찰은 숨어버린 거니까 하도 박해를 해서. 근데 겉으로 겉모양 보더라도 그렇게 사실은 달라진 거예요, 불교하고 조선 사회가. 그래서 사상, 관원상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이제 불교에 기반을 했었던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불교 탄압이, 무서운 불교 탄압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1406년 태종 6년에 전국에 3000개의 불교 사찰이 있었는데, 태종이 11개 종단 242개만 남기고 강제로 폐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1424년에 18년 후에 세종이 또 11개 종단을 선정과 교정 두 종단으로 통폐합해버리고 각 종단에 38개씩 총 36개 사찰만 남기고 모두 폐쇄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경주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뜰에 여기 PPT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목이 없는 불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왜 목이 없는 불상들이 이렇게 많냐? 그럼 무슨 몽골의 침입과 임진왜란 아니에요. 조선조에 들어와서 주자성리학을 하겠다 그러면서 젊은 열혈 주자성리학 청년단이 쳐들어가 가지고 불교 스님들 다 쫓아내고 폐쇄시키고 거기 있던 불상들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야. 근데 주로 어디다 버렸냐면은 우물에다가 버려요. 우물 속에 다 버려. 그럼 우물에 버리면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목 부분이라서 목이 다 달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저것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저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라고 저렇게 지독하게 나라를 바꿔나가요. 그럼 왜 바꿔나가느냐? 우리나라가 조선이 얼마나 고려시대, 고려말 조선초, 여말 선초가 지금하고 얼마나 달랐는지. 대표적인 게 이게 세종실록 12년 12월 22일 날 세종대왕하고 김종서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이제 실록에 나와 있어요. 임금이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친형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 고약해 등이 고래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친형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는데, 여러분 친형의 예가 뭔지 알아요? 친형의 예라는 게
결혼을 했을 때 우리말로 결혼한다라는 걸 뭐라고 해요? 남자는 결혼할 때 뭐를 해요? 장가 간다. 여자는 시집 간다. 그래요. 그럼 장가 가는 게 뭐예요? 장가 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시집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결혼해서 여자가 시집으로 가는 거지, 살러. 그러면 장가 가는 건 뭐예요? 결혼해서 남자가 장인 장모집에 가는 게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가 가요? 장가 안 가. 다 시집만 가. 뭐 요새는 뭐 완전히 독립해버리지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지만은 어쨌든 이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남자는 장가 간다 그러지만 장가는 안 가. 장가를 가는 요게 딱 남아있는데 뭔지 알아요? 신혼여행 돌아오면 하루 처가에 가서 자. 꼭 그 풍습이 있어. 그게 장가 가는 건 남아있는 마지막 풍습이야.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세종대왕이 야 우리나라에서는 친형의 예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했을 때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는 거를 안 한대. 시집 가는 거를. 그래서 서울시장 고약해라는 사람 등이 옛날 법에 의거해서 고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주자성리학 이제 중국의 고래에 의거해서 아 이제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한대 이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 모양이냐 왜 안 하느냐 그래갖고 세종이 물었더니 그러면서 태종 때의 친형의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의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형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는 옛날식으로 다 결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러느냐? 왜 말을 안 듣냐? 그랬더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습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랍니다. 네? 알겠어요, 여러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선.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명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그 친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이를 꺼려왔습니다. 뭐냐면은 여자들이 다 재산권을 갖고 있고 여자들이 다 잘 살고 있고 남자들이 거기 가서 얹혀서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갑자기 여자들 보고 남자 집에 가서 얹혀 살려니까 남자 아들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며느리를 맞이할 재정적인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다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장가만 갔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게 조선이야. 전부 다 시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시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면 어쩔까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정말 말씀과 같이 하시오. 왕실에서부터 먼저 실시하시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주지 않으면 고래를 행할 뜻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오래되면 온 나라에서 저절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다 하였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세종 17년 2월 29일 날 윤평이라는 사람으로 가선대부 파원군에 봉하고 사문이 윤평은 판봉상시사 윤창의 아들로서 장차 숙신옹주가 그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었다. 옹주는 바로 태종의 궁인 서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 대화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종이 야 자꾸 강요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자. 우리 왕실하고 사대부 집안에서부터 먼저 그러면 시집 보내는 걸 하면은 오래되면 따라오지 않겠냐. 벌 주고 자꾸 벌금 매기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서 실제로 세종대왕이 놀라운 게 숙신옹주는 뭐예요? 태종의 궁인이니까 태종의 후궁의 딸이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이야. 세종의. 이복 여동생 중 하나를 판봉상시사 윤창의 아들한테 윤평을 가선 내부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3월 4일 닷새 후의 기사에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시집간 여자예요. 이렇게 달랐었어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사임당이 율곡이 어렸을 때 율곡을 교육시킨다고 자기의 본가인 강릉의 오죽헌에 데려가서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 데려가서 그래서 율곡이 외가에서 자랐다 우리 이렇게 역사에서 계속 그래서 강릉 가면 오죽헌 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오죽헌이 신사임당의 외가야.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 집이야. 그러니까 외가야, 외가. 자기 엄마 집이야, 엄마 집. 외할머니 집이고 엄마 집이야. 그래서 신사임당이 외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작은 아버지보다 외삼촌, 고모보다 이모, 친사촌보다 외사촌하고 친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외가에서 자라는 거야. 원래가. 그게 아무리 오래가 저렇게 조선에서 바꿀라 해도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외가랑 친해, 항상. 그래서 그 아버지 신명화도, 신사임당 아버지도 외가 자기의 처가살이를 한 거고, 그러니까는 자기 엄마 집에 가서 외할아버지도 처가살이 하는 거고 아버지도 처가살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교육을 받고 여자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여자가 나오는 거지. 200년만 지나면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도 없어지고 전부 다 친정에서는 한번 출가외인이라 그래서 다시는 가지도 못하고 남편 집에 가갖고 뼈를 묻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여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남존여비와 이런 게 이제 강하게 뿌리 내리는 이제 조선 시대의 여성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다른 나라를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족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족보가 1476년에 만든 안동건 씨 성화보입니다. 이거 뭐 내가 읽지는 않겠지만 내 책에도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서거정이라는 대학자가 이거를 안동건 씨 성화보를 자기가 만들면서 그 집안을 위해서 만들어 줬겠지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로 받은 거겠지. 그러면서 서울 하면서 이런 거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 기록이 없대. 족보라는 걸 따지질 않았어요. 족보는 뭐야? 부계 혈통을 따져야지 족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린 부계 혈통을 따지질 않았어요. 다 외가로만 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족보 다 가짜예요. 지금 있는 족보들 다 가짜예요. 사당도 안 세워. 사당은 당연히 없었지. 사당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다 그래서 뭐 별의별 대화들이 다 나와. 사당 세우라고 나라에서 난리를 쳐요. 태조 때부터 태종 때. 하다가 세종 14년이니까 1431년이니까 나라 세운 지 이제 40년이 됐는데 이때도 시자서에 돌아와 경연에 나갔다. 임금이 세종이 이긍에게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가 서인의 집에 모두 사당을 세우는가? 비록 사당을 세웠더라도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면 한갓 빈글이 될 뿐인 것이다 하니까 이긍이 대답하기를 사당은 이미 일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모두 이를 세웠지만은 신주를 설치했는지 아니했는지 신을 알죠. 신주를 뭐에다 쓰는지 모르는 거야. 제사라는 걸 안 지다 보니. 그러니까 제사상은 이렇게 차리고 신주는 오동나무를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깎아서 모를 쓰고 거기 갖고 무슨 제문을 읽어야 되고 절은 몇 번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하고 이거를 나라가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그 세종의 그 편찬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책을 만들어내서 찍기 시작하고 책을 만들어 찍어라고 하고 하다가 안 내다 보니까는 한글까지 만들어서 말 만들어서 새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새 랭귀지를 만들라고 해갖고는 랭귀지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